루이사 코스타는 지하에서 세상을 포기한 한 남자가 지은 콘크리트 벙커에서 5년을 보냈다. 소녀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반어둠 속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감금되어 있었고 음식은 좁은 입구를 통해 전달되었다. 우연한 발견이 없었다면 이 악몽은 훨씬 더 오래 계속될 수 있었다.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 6시 12분경이었다. 브라질 북부 우이라무탕으로 가는 길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몇 시간 후 11살 루이사 코스타의 실종 소식이 그들의 평온을 깨뜨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루이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인텔브라스 주유소의 감시 카메라였다. 나중에 수사의 주요 물증이 된 이 녹화에서 루이사가 도로변을 걸으며 주위를 주의 깊게 살피는 모습이 보인다. 여러 번 그녀는 걸음을 늦췄는데 마치 화면 밖에서 나타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뒤로 오토바이가 지나갔다. 빨간색과 흰색 혼다 XR250. 운전자의 얼굴은 노란 헬멧으로 가려져 있었고 번호판은 읽을 수 없었다. 카메라는 43도 각도로 약 17m 길이의 구간을 향하고 있었고 그 너머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루이사 코스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알려진 순간이었다. 다음 단서는 주유소에서 약 3.4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곳은 흙길이 갑자기 단단한 땅으로 바뀌어 모든 흔적을 지우는 곳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루이사는 마치 증발한 것 같았다. 이 도로 구간에서 수사관들은 길게 정성스럽게 놓인 가방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간단한 공책과 말린 들꽃 2송기가 들어있었다. 공책은 비어 있었고 페이지들은 깨끗했다. 하지만 꽃들 자체는 루이스에게 개인적이고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이미 사건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수사관들을 불안하게 했다. 가방 바로 근처에서 오토바이의 것으로 보이는 선명한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혼다 XR250 모델과 일치했다. 트레드는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피렐리 MT60 브랜드. 자국의 지름은 약 17cm. 타이어의 회전 각도는 33도였다. 이것은 신선한 자국이었고 주요 도로에서 벗어나 북쪽으로 숲지대 쪽으로 인근 가이아나와의 국경지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사는 즉시 두 인물을 중심으로 좁혀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발테르 노게이라, 이 지역에서 제마타로 알려진 농부였다. 과거에는 성공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숲 깊숙한 곳에서 살며 필요할 때만 마을에 나오는 과묵한 은둔자로 변했다. 그의 혼다 XR250은 지역 사람들에게 익숙했고 그는 오랫동안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야기에는 지역 목동의 증언 덕분에 나타난 또 다른 잠재적 용의자도 있었다. 그는 저녁에 가이아나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가 국경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확신했다. 이 세부 사항은 중요한 단서였는데 이곳에서 불법 국경 통과는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두 번째 인물은 아직 이름이 없는 채로 의혹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실종 후 첫 몇 시간 동안 경찰은 즉시 목동의 증언을 확인하는 작업을 조직했다. 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국경 카메라 중 어느 것도 해당 날짜 가이아나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의 출현을 포착하지 못했다. 증인이 실수했거나 오토바이가 카메라를 피해 주요 도로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었다. 이 추적은 빠르게 막다른 길로 변하기 시작했지만 수사관들은 여전히 이를 확인하고 있었다. 국경 통과에 대한 가설 자체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의 관심은 발테르에게 집중되었다. 루이사 실종 하루 후 수사관들은 또 다른 중요한 증거를 얻었다. 실종 지점에서 18km 떨어진 작은 상점에 설치된 비디오 카메라가 발테르가 운전하는 혼다 XR250을 명확히 포착했다. 뒷좌석에는 루이사가 실종될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을 입은 작은 인물이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실종자와의 일치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명백했다.
경찰 수뇌부는 즉시 발테르 노게이라의 집으로 수사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집이 숲 깊숙한 곳에 있어서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새벽에 출발했는데 정확히 무엇을 발견할지 모른 채였다. 발테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다. 그는 주요 용의자였고 이제 그의 말과 경찰이 그의 집에서 발견할 것에 따라 많은 것이 달려 있었다. 5년 후 바로 이 급습이 브라질에서 가장 끔찍하고 신비로운 이야기 중 하나를 밝혀내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이 악몽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수사관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루이사 코스타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흔적은 어딘가 근처에 있었고 이제 수수께끼의 열쇠는 여러 해 동안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았던 이상하고 과묵한 남자의 손에 있었다. 아무도 그가 자신의 숲속 은신처 벽 뒤에 어떤 음울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짐작하지 못했다. 발테르는 왜 4월 17일 저녁 자신의 경로를 숨겼을까? 지역 사람들이 제마타라고 부르는 발테르 노게이라의 집은 주요 도로에서 떨어진 울창한 숲속에 홀로 서 있었는데 루이사 코스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서 6km 떨어진 곳이었다. 그를 마을에서 보는 일은 드물었는데 수요일 저녁에 램프용 등유를 사러 나타나는 정도였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은둔자의 삶에 익숙해졌고 루이사가 사라질 때까지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발테르의 구매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빠르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식료품점에서 그가 정기적으로 정확히 20일마다 50kg짜리 옥수수 가루 포대를 구입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역 농부들은 이것을 작은 농장에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양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첫 번째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발테르 근처에서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 그런 양의 식료품이 어디에 쓰였을까?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등유를 사러 가는 저녁 여행과 관련이 있었다. 발테르는 항상 같은 시간에 안정적으로 수요일마다 이 여행을 했다. 하지만 루이사가 실종된 날인 4월 17일에는 뜻밖에도 이 사실에 대해 침묵했고 수사관들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다. 신문에서 발테르는 저녁에 어디에도 가지 않았고 집에 있으면서 오래된 발전기를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리, 도구, 손에 묻은 기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거의 즉시 이웃인 양봉업자 셀리우에 의해 반박되었다. 셀리우의 양봉장은 발테르의 농장에서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그날 저녁 약 6시 40분경 셀리우는 발테르가 소유한 혼다 XR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명확히 들었다. 이웃은 이 소리를 정기적으로 들었다. 매주 수요일마다 농부가 그의 양봉장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발테르에게 셀리우의 말을 전했지만 그는 증언을 바꾸지 않았고 농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이웃의 말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시했다. 900m 거리에서 엔진 소리는 정말로 뚜렷하게 들렸고 다른 어떤 것과도 혼동될 수 없었다. 따라서 발테르 자신이 주장한 알리바이는 의심스러워졌다. 즉, 농부가 고의로 저녁 여행을 숨긴 것이다. 수사의 다음 발견은 용의자의 행동을 더욱 의문시하게 만들었다. 발테르의 구매 내역을 조사하면서 경찰은 식료품과 등유 외에도 최근 몇 달간 그가 정기적으로 시멘트와 금속 구조물을 구입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구매는 이상했는데 농장과 집에 새로운 건설이나 수리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건물들은 낡아 보였고 농부가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짓거나 재건축했다는 징후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자재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이고 상당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인하면서 수사는 동시에 루이사의 꽃과 공책이 발견된 장소 근처 숲길 주변의 타이어 자국을 조사했다. 그날 발견된 타이어 자국은 발테르의 오토바이 타이어와 비슷해 보였지만 트레드를 주에 깊게 비교한 후 일치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같은 모델의 다른 오토바이일 가능성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차량에 대한 가설을 확인해야 했다.
이것은 경찰을 가이아나 번호판을 단 신비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언급한 목동의 말로 다시 이끌었다. 이 추적을 최종적으로 끝내거나 확인하기 위해 국경수비대에 정보를 요청했다. 국경수비대 보고서에 따르면 4월 17일 저녁에는 아무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이아나 국경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가이아나 오토바이에 대한 목동의 증언은 거의 완전히 반박되었지만 수사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발테르에게 집중하는 것만 남았다. 그의 이상한 행동, 설명할 수 없는 구매, 그리고 그가 고의로 수사를 오도하며 저녁 행동을 숨겼다는 사실로 의혹이 강해졌다. 경찰관들은 그가 무엇을 했고 어디에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아내기로 결정했는데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이었고 바로 이 시간에 루이사 코스타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수사는 비정상적인 양의 옥수수 가루 정기 구매나 건축 자재나 발테르의 은밀한 경로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은 루이사 실종에 대한 그의 연루에 대한 의혹만 강화했을 뿐 용의자의 동기나 범죄 당일 저녁 행동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다. 수사관들은 중요한 발견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정보는 발테르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명백히 자신의 삶과 일정의 중요한 세부 사항을 숨기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이 핵심 구간으로 남아 있었고 바로 이 구간에서 농부의 행동을 밝혀내는 데 수사는 이제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 루이사의 가족은 왜 그녀와 셀리우의 우정에 대해 침묵했을까? 코스타 가족의 집은 항상 모범적으로 조용한 곳으로 여겨졌다. 루이사의 부모들은 평범한 마을 주민들로 갈등에 개입한 적이 없었고 따로 떨어져 지냈다. 딸이 실종된 후 수사관들은 가족의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조사했는데 사건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불일치와 숨겨진 세부 사항을 찾으려고 했다. 수사 시작 며칠 후 경찰관들은 루이사의 개인 물품을 주의 깊게 확인했다. 그녀의 물건들 중에서 간단한 노키아 105 휴대폰을 발견했다. 기기 메모리에서 수사관들의 특별한 관심을 즉시 불러일으킨 SMS 메시지들이 발견되었다. 발테르의 증언 불일치를 경찰에 처음 지적한 바로 그 사람인 이웃 양봉업자 셀리우가 보낸 14개의 짧은 메시지들이었다. 메시지 내용들은 간단했지만 루이스에게 보내는 성인 남성의 것으로는 특이했다. 셀리우는 그녀를 마을 장터에 초대하고 신선한 꿀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하며 언제 다시 자신의 양봉장 근처에서 그녀를 볼 수 있는지 묻기까지 했다. 언뜻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다. 친근하고 열린 말들이었다. 그러나 루이사의 부모들은 이미 이전에 신문을 받았고 셀리와 딸의 접촉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그런 관계의 존재를 단호히 부인했다. 그들은 루이사가 그와의 대화를 피했고 그의 영역에 가본 적이 없다고 확신했다. 수사관들이 발견된 메시지들을 보여주며 루이사의 부모들에게 다시 접근했을 때 부모들은 눈에 띄게 긴장했다. 그들의 설명은 혼란스럽고 모순적이었다. 어머니는 딸이 그런 초대에 절대 응답하지 않았고 셀리우를 피했으며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루이사의 전화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은 어머니의 말과 직접적으로 모순되었다. 그 안에는 루이사 자신의 답장은 없었지만 메시지의 수와 규칙성은 셀리우가 그녀와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런 연결을 설정하려고 끈질기게 시도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수사관들은 셀리우의 이야기를 더 철저히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즉시 서에 데려와 진술을 하게 되었다. 외견상 그는 완전히 침착해 보였고 루이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빠르게 확인했다. 그는 소녀가 한번 양봉장에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그녀를 통해 코스타 가족과의 우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간단하고 친절한 제스처를 제안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리우는 왜 루이사의 부모들이 그들의 대화를 부인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이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경찰은 추가 확인을 위해 셀리우를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응하여 그는 빠르게 버스표를 제시했는데 루이사 실종 10일 전인 4월 7일에 보아 비스타시로의 여행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표에 따르면
셀리우는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그날 저녁에 돌아왔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그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표가 특정한 하루만을 확인할 뿐이며 셀리우와 루이사의 이웃 접촉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른 수사관들은 루이사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주유소 비디오 녹화 연구를 계속했다. 기술 전문가들이 감시 카메라의 시간을 수정하고 녹화의 개별 세부 사항들을 더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었다. 수사의 관심은 다시 화면에 나타난 혼다 XR 오토바이로 돌아갔다. 이제 녹화에서 운전자 머리에 노란 헬멧이 단순히 밝고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고 인식 가능한 것임이 분명해졌다. 수사관들은 바로 그런 헬멧이 농부 은둔자 발테르 노게이라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즉, 루이사가 도로변을 걸으며 사라진 그 순간에 바로 발테르가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셀리우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의 주변부에 남아 있었다. 루이사와의 이상한 우정과 부모들의 이 연결 부위는 단지 불쾌한 우연이거나 가족 내 불화의 결과일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는 그에 대한 의혹을 최종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제 수사관들 앞에는 두 개의 중요한 방향이 놓였다. 첫 번째는 셀리우의 알리바이와 루이사에 대한 그의 진정한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발테르가 그토록 신중하게 숨긴 건축 자재와 가루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것이었다. 바로 이런 세부 사항들이 수사관들을 사건의 주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끌어야 했다. 경찰이 증언 확인과 용의자들의 경로 명확화에 바쁜 동안 사건 내부에서는 숨겨진 관계와 비밀 연결의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첫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모범적이고 평범해 보였던 코스타 가족은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지만 그런 은밀함의 이유는 아직 이해할 수 없었다. 수사는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루이사 코스타 실종의 완전한 해결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발테르는 어떻게 자신에게 무거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운반할 수 있었을까? 2019년 6월 초까지 루이사 코스타 사건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수사관들은 여전히 이웃들의 알리바이와 실종과 관련된 상황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발테르는 주요 용의자로 남아 있었지만 그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었다. 셀리우도 감시하에 있었지만 버스표 확인 후 그의 연루는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 뜻밖의 진전은 발테르의 금융문서 확인 후에 일어났다. 건축 자재에 대한 수많은 영수증 중에서 운송회사 로라이마 로그의 특이한 계산서가 발견되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루이사 실종 이틀 전인 2019년 4월 5일에 발테르는 특이한 화물 배송을 주문했다. 길이 5m, 지름 2m, 무게 15톤의 무거운 콘크리트 요소였다. 계산서에는 이것이 대규모 공학 프로젝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배수관 콜렉터의 파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배송은 평판 플랫폼을 갖춘 대형 6톤 트럭으로 이루어졌다. 경로는 37km의 나쁜 흙길을 거쳤고 계산에 따르면 약 2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이웃들 중 아무도 그토록 대형 운송수단의 도착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조용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그런 기술과 화물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려할 때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경찰관들은 그토록 대규모 배송이 어떻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다시 농장 이웃들에게 접근했다. 새로운 중요한 증인은 근처에서 일하는 이웃 벌목꾼이 되었다. 남자는 발테르 집 주변 지역을 잘 안다고 주장했는데 정기적으로 나무를 베고 종종 그의 농장 주변을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 몇 달간 작업도 중장비 출현도 그토록 큰 콘크리트 요소도 보지 못했다고 단호히 말했다. 도랑도 준비적인 건설 현장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웃 벌목꾼의 이 주장은 수사관들 앞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배송되었다면 그것이 어디에 설치되었고 발테르가 어떻게 그토록 눈에 띄는 작업을 모든 이웃들로부터 숨길 수 있었을까?
이 단계에서 경찰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물을 위한 은밀한 지하 저장고나 비슷한 것을 건설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웠는데, 이것은 고립된 농장에서는 충분히 논리적이었다. 이런 가설과 직접적인 단서의 부재 때문에 경찰은 일시적으로 수색 요청을 연기하고 불법 건설이나 환경 파괴를 배제하기 위해 이 배송에 대한 정보를 환경검사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수사 과정을 늦췄는데 관료적 검사 절차가 몇 주간 지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발테르의 농장으로 관심을 다시 돌리고 상황에 대한 태도를 재고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2019년 6월 2일 밤 군 경찰이 우이라무탕 주변에서 계획된 훈련을 실시하며 무인 순찰 드론을 사용했다. 순찰 경로가 우연히 발테르 농장 영역 위를 지나갔다.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고, 뜻밖에도 발테르 집 근처 한 헛간 지붕에서 사각형 모양의 특이한 열점을 포착했다. 그토록 명확하게 표현된 이상 현상은 운영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들이 즉시 그 성질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물체를 접근시키고 고정시키려고 하는 동안 드론이 제어를 잃었고 데이터가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 명확한 이상 현상 이미지가 있는 유일한 프레임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실이 경찰의 관심을 발테르가 주문한 이상한 건축 자재로 다시 돌렸고, 물저장고 건설에 대한 가설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전히 다른, 훨씬 덜 명백한 목적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수사관들은 즉시 지난 몇 달간 발테르의 공급에 대한 더 철저한 확인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2020년에 기록된 시멘트, 금속 부품, 체인 구매에 대한 문서를 요청했는데 농장 영역에 대한 공식적인 수색 허가를 얻으려고 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이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지만 나타난 이상 현상과 15톤 구조물의 신비로운 배송이 발테르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경찰의 의혹을 심각하게 강화했다. 수사관들이 환경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상황이 긴급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문서에서의 신비로운 발견과 헛간 지붕에 열점이 있는 야간 프레임은 하나의 신중하게 숨겨진 그림의 일부일 수 있었고, 이것이 마침내 경찰을 루이사 코스타 실종에 대한 진실로 이끌 수 있었다. 셀리우의 알리바이는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을까? 루이사 코스타 실종 수사는 이미 1년 이상 계속되었고, 언론과 경찰의 관심은 점차 두 번째 인물인 양봉업자 셀리우로 옮겨갔다. 이전에 셀리우가 2019년 4월 7일 마을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버스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를 잠재적 용의자로 활발히 고려하기를 계속했다. 루이사의 부모들이 딸과 이 남자의 관계에 대해 끈질기게 침묵하는 것이 의혹만 강화했다. 2020년 8월, 경찰은 2019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기간 동안 셀리우의 전화통화, 빌링 분석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과를 받았다. 전화회사 데이터는 이 3일간 그의 휴대폰이 보아 비스타시에 위치한 기지국에서만 등록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셀리우가 4월 7일 아침과 저녁을 포함하여 지정된 날들에 우이라무탕 마을에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의 증언을 완전히 확인했다. 추가 증거는 소셜미디어 덕분에도 나타났다. 확인 과정에서 셀리우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이 발견되었는데 2019년 4월 7일에 보아 비스타의 지역 장터에서 꿀을 판매하는 일련의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었다. 사진 중 하나에는 정확한 게시 시간인 오후 2시 34분이 표시된 상태로 자신의 판매대 근처에 있는 셀리우가 명확히 보였다. 이것 역시 빌링과 일치했고 루이사 실종 10일 전 날짜에 대한 그의 알리바이의 진실성을 최종적으로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에게는 여전히 루이사의 부모들이 처음부터 딸과 셀리우의 모든 연결을 단호히 부인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었다. 재신문 동안 부모들은 이웃과 딸의 우정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인정했는데, 이것이 경찰이 주요 용의자인 발테르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셀리우가 루이사 실종에 연루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수사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전술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언론이 즉시 메시지와 셀리우와 루이사의 우정 이야기를 포착하여 양봉업자 주변에 소동을 일으켰다. 그는 한동안 언론의 주요 의혹 대상이 되었는데 경찰이 이미 그의 무관함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셀리우의 알리바이가 철통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센세이션을 희망하며 끈질기게 그를 추적했다. 셀리우는 코스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지속적으로 직면해야 했고 표, 사진, 전화회사 명세서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무관함을 확인했고 점차 대중을 그의 결백에 확신시켰다. 결국 경찰은 공식적으로 셀리우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제했고 이 거짓 추적을 최종적으로 종료했다. 바로 이 순간 언론의 관심이 셀리우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수사관들의 손에 새로운 중요한 문서가 들어왔다. 은행 감사가 2020년 8월 11일자로 모아 비스타에 위치한 농기구 상점 카사도 파젠데이로의 영수증을 발견했다. 영수증에는 발테르가 한 구매가 적혀 있었다. 400kg의 시멘트와 12m의 튼튼한 체인. 깊은 숲에서 살며 눈에 보이는 대규모 건설 작업을 하지 않는 은둔자에게는 이것이 극히 특이한 구입이었다. 영수증은 은행 계좌 확인 과정에서 완전히 우연히 발견되었고 수사관들은 즉시 이 발견이 수사의 핵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루이사 실종 후 16개월이 지났고 이제 경찰은 루이사 실종 후에도 계속된 발테르의 은밀한 구매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정보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농부에 대한 태도를 재고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발테르가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 존재조차 의심하지 않는 무언가의 건설을 위해 시멘트와 체인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수사관들은 즉시 발테르의 농장과 영역에 대한 완전한 수색을 허용할 영장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수사는 은둔자의 행동과 이상한 구매 뒤에 단순히 의심스러운 일상 활동보다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수사관들은 수사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발테르의 농장에 완전히 집중할 계획이었다. 시멘트와 체인이 정확히 무엇을 위해 의도되었는지에 대한 흔적을 찾는다면 이것이 루이사 코스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발테르 노게이라가 그토록 신중하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최종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열화상 카메라는 어떻게 숨겨진 방을 확인했을까? 시멘트와 체인의 대규모 구매에 대한 영수증을 받은 후 경찰과 환경 서비스의 관심은 발테르 노게이라의 농장에 집중되었다. 수많은 확인에도 불구하고 영역 검사는 결과를 주지 못했다. 2024년 2월까지 당국은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야간 영역 모니터링을 위해 전문 장비를 갖춘 생태 서비스가 참여했다. 2024년 2월 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밤 오전 1시 15분에 고감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 DJI 마빅 3T가 발사되었다. 운영자는 영역을 주의 깊게 조사하며 자연적인 온도 차이를 기록했다. 무인기가 농장의 주요 건물 근처에 위치한 목조 헛간 위에 나타날 때까지는 특이한 것이 없었다. 운영자의 화면에 약 1.8 제곱미터 면적의 열점이 급격히 나타났다. 표면 온도는 섭씨 36도 수준이었는데 이는 주변 배경과 12도 이상의 대비를 보였다. 그토록 늦은 시간에 이것은 설명할 수 없었다. 서비스 직원들은 즉시 좌표를 고정하고 경찰 작전 본부에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즉시 열의 원인이 농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사일리지나 유기물질의 부패일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웠다. 그러나 농업 전문가와의 협의 후 사일리지 덩어리의 최대 온도가 집중적인 부패에서도 28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 가설은 거부되었다. 두 번째 변형도 확인했다. 발정이 과열인데 발테르가 농장 전력 공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경찰관들은 빠르게 발정이 근처에 일산화탄소 센서를 설치했다. 하지만 장치는
발전기가 건물의 완전히 다른 쪽에 있으며 헛간 지붕의 열 이상 현상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발전기 가설은 빠르게 무너졌지만 확인에 몇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수사관들은 이미 필요한 영장을 받았고 열화상 카메라로 발견된 장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준비했다. 2월 22일 오전 6시 30분 농장에 수사관들과 기술 전문가들의 그룹이 도착했다. 이전에 확인에 대해 알림을 받은 발테르 자신은 농장에 없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수사관들에게 경계심을 더했다. 경찰관들은 빠르게 헛간의 목조 바닥재를 해체했고 수사 과정을 완전히 바꾼 것을 보았다. 널빤지 아래에는 그런 구조물에 전혀 특징적이지 않은 콘크리트 뚜껑이 있었다. 그것은 둘레의 점토로 신중하게 발라져 있었고 외부 손잡이가 없었다. 80cm 곱하기 80cm 크기의 해치는 명백히 아래로의 지속적인 접근을 위한 것이었지만 오직 외부에서만 열렸다.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점토와 시멘트 혼합물을 제거한 후 뚜껑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 아래로 어둠이 열렸다. 수사관들이 내부로 손전등을 비추자 즉시 콘크리트 구획 내부 벽에 고정된 녹슨 체인을 보았다. 아래로 내려가서 경찰관들은 약 2 곱하기 5m 크기의 좁은 콘크리트 방에 있게 되었다. 방에는 간단한 환기, 원시적인 화장실, 그리고 거친 잠자리가 있었다. 바닥에서 벽에 체인으로 묶인 채로 거의 5년 전에 실종된 루이사 코스타가 발견되었다. 루이사의 상태는 극도로 어려운 감금 조건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웠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무서워했지만 외부 신체적 손상의 흔적은 없었다. 경찰관들은 즉시 그녀를 해방시키고 의료 도움을 요청했다. 그토록 오랜 시간 후 루이사의 출현은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충격이었다. 관심은 즉시 은신처가 건설된 재료들의 출처와 발테르가 루이사를 붙잡아둔 체인으로 옮겨졌다. 수사는 발견된 체인을 이전에 밝혀진 발테르의 대규모 구매와 빠르게 연결시켰다. 바로 이제 2020년 8월 시멘트와 체인 구입의 목적이 분명해졌다. 같은 날 경찰은 그때까지 흔적 없이 사라진 발테르 노게일에 대한 긴급 수배를 발표했다. 농장은 즉시 경찰 통제해 놓였고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어떻게 거의 5년 동안 루이사를 붙잡아둘 수 있었으면서 어떤 의혹도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그림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발견 후 사건은 완전히 열렸고 모든 힘이 발테르 체포에 집중되었다. 수사는 또한 왜 지역 주민들이나 서비스 직원들 중 아무도 이 모든 시간 동안 숨겨진 방의 존재를 발견하거나 적어도 의심할 수 없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루이사가 언급한 우유를 가진 여자는 누구인가? 루이사 코스타가 구조되어 보아 비스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수사관들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얻으려고 시도했다. 의사들은 경찰의 접근을 제한했지만 몇 가지 조심스러운 질문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루이사는 처음 몇 시간 동안 말에 극도로 조심스러웠고 혼란스러워했으며 시선을 피했지만 한 세부 사항을 언급할 때 눈에 띄게 활기를 보였다. 때때로 그녀에게 우유를 가져다주는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루이사는 이 인물을 이름으로 부를 수 없었지만 매우 명확하게 묘사했다. 여자는 항상 빨간 스카프를 착용했고 농부들과 목축업자들이 가축 치료에 사용하는 동물용 연고와 비슷한 독특한 냄새가 났다. 이 묘사는 극히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발테르의 농장에서 먼 거리에서 그런 스카프를 착용할 수 있는 여자는 단 한 명뿐이었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은 즉시 가능한 연결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농장에서 약 30km 방역 내에는 정말로 그런 스카프를 자주 착용하는 목축업자 여성이 한 명만 살고 있었다. 지역 농부 마리자였다. 수의학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9년 9월 11일에 마리자가 정말로 발테르 농장 근처 구역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녀가 병든 소를 치료하고 있었다. 이 우연의 일치가 루이사의 말을 확인하고 사건에 새로운 중요한 추적을 더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은 즉시 마리자에게 가서 직접적인 질문들을 하기 위해 출발했다. 그러나 여자는 발테르의 농장 영역에 가본 적이 없고 그의 집에 가까이 접근한 적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농장 근처에서 소를 치료했다고 확인했지만 그 집에 누구와도 대화한 적이 없었고 루이사 자체도 그녀에게는 낯선 이름이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마리자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들은 그녀의 외양간과 집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했고 루이사의 DNA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토양과 표면 샘플을 채취했다. 분석 결과는 빠르게 나왔고 절대적으로 명확했다. 마리자의 영역에서 루이사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을 알게 된 지역 언론은 이미 새로운 스캔들을 부풀렸다. 기자들은 발테르를 도와 루이사를 붙잡아둘 수 있었던 발테르의 공범자 마리자에 대한 시끄러운 가설을 내세웠다. 하지만 마리자의 참여에 대한 어떤 흔적과 증거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찰의 공식 발표가 게재된 후 이 가설은 빠르게 무너졌다. 수사관들은 목축업자가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었고 루이사가 묘사한 우유를 가진 여자가 될 수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했다. 한편 의사들은 지하 콘크리트 방에서 몇 년간 지낸 후 루이사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려고 계속 검사했다. 수사관들은 차례로 발테르가 자신의 은신처에 사용한 재료들의 출처, 특히 루이사가 묶여있던 체인을 밝혀내려고 시도했다. 시멘트와 체인 구매에 대한 은행 감사 데이터는 이미 연구되었지만 이제 체인 자체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더 깊은 기술 분석이 필요했는데 이런 재료들이 같은 방식으로 구입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발테르를 그토록 복잡한 물류에서 도울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루이사가 그토록 오랜 시간을 보낸 바로 그 콘크리트 방에서 수사관들은 날카로운 물체로 벽에 긁어낸 그림을 발견했다. 이것은 원시적이지만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소의 모습이었고 그 머리 위에는 빨간 스카프가 그려져 있었다. 루이사가 말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이제 수사관들에게는 우유를 가진 여자가 단순히 루이사의 환상이나 왜곡된 기억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 인물은 실제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감금 상태에서 보낸 그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빨간 스카프를 한 신비한 여자의 정체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았다. 마리자는 완전히 무죄가 증명되었고 가까운 지역에서 묘사에 맞는 다른 사람은 없었다. 이 질문은 열린 채로 남아 있었고 수사관들은 번호 연기를 받아야 할 별도의 사건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미해결로 남아 있었다. 이 시간에 경찰은 발테르에 대한 적극적인 수색을 계속했는데 그가 주 경계 넘어 멀리 숨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농장에서의 모든 새로운 발견이 중요한 단서를 주었지만 정확히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테르를 도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은 답 없이 남아 있었다. 루이사는 계속 의료 도움을 받았고 경찰은 그녀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의사 보고서를 받을 준비를 했다. 수사의 모든 초점은 이제 건축 재료의 출처, 그 구입과 배송,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신비롭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된 빨간 스카프를 한 여자의 모습과의 연결을 밝혀내는 것으로 옮겨졌다. 누구의 카드가 아이볼트를 지불했을까? 루이사 코스타 발견 후 수사의 주요 질문은 발테르 노게이라의 행동과 동기 연구가 되었다. 용의자는 루이사 구조 3일 후 체포되어 보아 비스타 수사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경찰관들은 그의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실시했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특이한 구매를 발견했다. 은행 문서에서 2019년 6월 2일에 발테르가 인터넷을 통해 지름 14mm의 아이볼트를 주문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고정 요소는 나중에 루이사를 붙잡아둔 체인 설치에 필요한 중요한 부품으로 판명되었다. 수색에 예상치 못한 일은 아이볼트에 대한 지불이 지역교회 노바루스의 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수사 결과 이 교회의 계좌가 공식적으로 2019년 7월에 이미 사망한 고인 목사의 것이었다는 것이 빠르게 밝혀졌다. 발테르는 과거에 이 교회의 신도로 알려져 있었고 분명히 목사 사망 후에도 그 재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 교회 계좌에 연결된 카드가 차단되지 않았던 것이 발테르로 하여금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발테르를 수색할 때 벽 밖의 죄라는 제목의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FEOC 루지 연구소 전문가들이 실시한 철저한 감정 결과 일기장이 격리와 죄의 속죄를 통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연결성이 없지만 강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발견은 수사로 하여금 처음으로 용의자의 의식을 들여다보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수사관들은 발테르에게 그가 구입한 체인의 용도와 길이에 대해 자세히 신문했다. 원래 체인은 12m 길이였지만 수사관들은 3.5m 구간이 사용되었고 체인의 나머지 부분은 농장 영역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왜 정확히 그런 길이의 체인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발테르는 답하기를 거부했다. 그때 수사관들은 남은 체인이 필요에 따라 연장하거나 미래를 위한 보험용으로 의도되었다는 가정을 제시했다. 발테르 자신은 침묵했지만 그의 침묵이 수사의 추측을 확인했다. 한편 발테르의 변호인단은 일기장의 내용과 영혼 구원에 대한 그의 불안정한 추론을 정신장애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변호사들은 정신과 감정 실시 요청을 제출했는데 그를 정신 이상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했다. 이것은 발테르에게 표준 형사 처벌을 피하고 감옥 대신 폐쇄형 치료기관에 가게 할 기회를 줄 것이었다. 정신과 의사들이 거의 한 달간 지속된 철저한 감정을 실시했다. 발테르는 정신적 정화를 위한 격리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자세히 묘사했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 주장했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가들은 용의자가 자신의 행동의 위법성을 완전히 인식했고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결론에 명확히 도달했다. 정신과 의사들의 결론은 변호인단에게 심각한 타격이 되었는데 그들의 주요 전략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제 수사관들은 발테르에 대한 완전한 재판을 위한 모든 근거를 얻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재료를 구입했는지, 어떻게 교회 돈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일기장에 상세히 반영된 그의 실제 동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사건 자료에는 이미 루이사가 거의 5년을 보낸 2 곱하기 5 미터 크기의 지하방에 대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다. 계획에는 아이볼트, 3.5 미터 길이 체인,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발정이 소음으로 위장된 환기 시스템의 세부 사항들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재판 준비의 마지막 화음은 루이사 코스타 납치 및 불법 감금에 대한 발테르의 공식 기소였다. 기소에서는 발테르가 합리적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제 모든 사실들이 그가 자신의 행동을 미리 계획했고 의식적으로 했다는 것을 가리켰다. 수사는 법정에서 발테르가 중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기장에 묘사된 왜곡된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의도적으로 그것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고인 목사의 고정장치 구매에 사용된 카드는 발테르의 범죄를 그의 과거와 연결하고 그의 냉소적 계산을 확인한 마지막 요소가 되었다. 발테르는 재판을 기다렸고 수사관들은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료할 준비를 했다. 재판 과정은 루이사 코스타 실종 이야기가 마침내 논리적 완결을 얻을 수 있는 최종 단계가 되어야 했다. 지역 사람들이 제마타로 알고 있던 발테르 노게일에 대한 재판 과정은 거의 한 달간 지속되었다. 법원 건물 주변의 모든 거리가 차단되고 홀은 만석이었으며 공기에는 짙은 침묵이 감돌았다. 판사는 수사와 검찰 기소의 최종 결론을 낭독했다. 발테르는 루이사 코스타 납치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루이사 실종 이틀 전 농장으로 배송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처음부터 발테르에 의해 지하 격리시설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나중에 구입한 400kg의 시멘트는 그에 의해 입구 해치 밀봉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건설 감정으로 확인되었다. 3.5m 길이의 체인은 지역교회의 법인 계좌를 통해 구입한 아이볼트에 고정되었다. 거의 5년 동안 발테르는 농장 헛간 아래 목조 바닥재로 숨겨진 콘크리트 방에 루이사를 감금했다. 음식은 농부가 지속적으로 과도한 양으로 구입한 옥수수죽으로 제한되었다. 발정이 소음은 가능한 모든 비명을 위장했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까지의 거리가 300m를 넘어 우연한 발견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수사는 법원의 증거 사슬에 모든 누락된 고리를 제공했다. 핵심 역할은 트레카, 추적 서비스의 GPS 로그로 확인된 주유소의 비디오 녹화와 혼다 XR의 로그가 했다. 바로 이 데이터가 루이사 실종 장소를 정확히 지나간 발테르의 경로를 확인했다. 또한 범죄의 금융적 구성 요소가 완전히 밝혀졌다. 2019년 6월 2일에 아이볼트에 대한 지불이 목사 사망 후 발테르가 사용한 노바루스 교회의 법인 카드에 최종적으로 연결되었다. 전표에 있는 그의 개인 서명이 그의 연루에 대한 최종 확인이 되었다. 범죄학자들은 음식이든 양동이에서 발견된 발테르의 지문과 콘크리트 방 내부에서 발견된 루이사의 DNA 샘플을 시연했다. 법원은 또한 헛간 목조 바닥재 아래 숨겨진 방을 발견한 1.8제곱미터 면적의 이상 현상을 포착한 열화상 촬영 감정 결과도 검토했다. 재판 마지막 날 변호인단은 발테르의 일기장, 벽 밖의 죄 조각들을 인용하며 그의 정신적 무능력과 종교적 광신주의를 증명하려 했는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연적 조치를 취했다. 법정홀에서 직접 특별 스탠드에 원형 절단기로 제거해야 했던 아이볼트가 달린 체인이 전시되었다. 작동하는 도구의 소리가 법정홀을 가득 채웠는데 지하방에서 이 모든 연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연적으로 모든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이 시연 중에 발테르가 뜻밖의 소리를 지르며 폭발했는데 빛과 구원에 대한 무언가 연결성 없는 말을 외쳤다. 판사는 즉시 경호원에게 피고인을 홀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했다. 법정은 짧은 휴정 후 계속되었고 피고인의 감정적 발언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같은 날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발테르 노게이라는 중범죄로 분류된 브라질 형법 148조와 217조의 계에 따라 34년형을 선고받았다. 보아비스타 병원 전문가들이 해방 시점에서 루이사 코스타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녀의 몸무게는 겨우 27kg이었고 중증 빈혈, 만성 비타민 결핍증, 현저한 구루병, 장기간의 무월경이 진단되었다. 판결은 납치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료하여 발테르의 죄와 정체성, 그리고 그의 범죄 행동의 전체 순서를 완전히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세부 사항이 공식적으로 미종료 상태로 남아 법원에 의해 기밀로 분류되었다. 첫째, 루이사가 우유를 가진 여자라고 부른 신비한 여자의 정체가 확립되지 않았다. 이 수사 방향은 별도의 번호를 받았지만 새로운 데이터 부족으로 중단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 둘째, 노바루스. 교회와 목사의 역할은 법원에 의해 소유자 사망 후 법인 계좌 관리에서의 태만과 부주의로만 제한되었고 범죄 구성은 없었다. 따라서 루이사 코스타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완료되어 지난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저질러진 가장 특이하고 잔혹한 범죄 중 하나로 로라이마 주 범죄학 역사에 들어갔다. 발테르 노게이라는 엄중 감시 교도소로 보내졌고 루이사 자신은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는 느리고 복잡한 회복을 시작했다.